내 몸에 암세포가 매일매일 항상 생기고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암 환자인 거예요. 넓게 보면 면역세포들이 잡지 못하는 곳에 가서 자라서 5년에서 15년 뒤에 1cm짜리로 커지는 게 이게 암인 거란 말이에요. 이게 몸에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빨리 우리 몸의 세포 대사를 망가뜨리는지를 아시면 절대 못 먹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오늘은 최석재 교수님을 모시고 암에 대한 위험 신호와 더불어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갖고자 정보를 얻고자 컨텐츠를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약들약 시청자 여러분,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현재 여의도 성모병원 진료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을 보니까 상당수가 암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현재 어떤 것 같습니까, 교수님? 전 세계적으로 통계를 보면 선진국 중심으로 했을 때 심혈관 질환이 가장 많은 사망 원인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암이 가장 많은 사망 원인입니다. 평균 나이가 늘어나면서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그런 부분도 일부 있지만 암이 그만큼 우리 가까이에 있기도 하고 또 사실 우리가 디텍션, 검사를 더 잘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건강검진도 적극적으로 하는 나라고 이러기 때문에 암이 더 많이 발견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사망 원인으로서 암이 1위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암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국 NHS에서는 불명열 같이 원인 모를 열이나 많이 피곤하거나 원인 모를 체중 감소를 암의 어떤 신호로 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암의 좀 신호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제일 대표적인 암의 신호는 바깥에 있는 장기 같으면 만져지는 종물이 가장 대표적인 신호겠죠. 너무 당연하겠지만 뭐 갑상선에 혹이 만져진다든지 유방에 이렇게 만져지는 게 있다든지 육종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팔 다리에 뭔가 만져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생기는 거니까 알 수가 있고 또 구강 쪽의 문제라든지 뭐 턱 쪽에 최근에 어떤 한 분은 턱이 이렇게 점점 커져가지고 자라서 숨을 불편한데도 그거를 참고 거의 1년 가까이를 참다가 병원을 처음 오셨다가 이건 단순한 턱의 염증이 아니다 해가지고 암이 의심되니까 대학병원을 가라 해서 저희 병원 응급실로 오신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게 뭔가 경과가 서서히 진행되는데 병원 안 오시고 참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빨리 검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어려운 거는 내부 장기의 문제겠죠. 배 같은 경우는 위에도 우리가 암이 생길 수 있지만 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증상을 이렇게 명확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그냥 속이 불편하고 자주 체하고 더부룩하고 뭘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이런 증상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뭐 암 때문이라고 상상도 못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토열이나 검은 변 이런 거 보고서 뭔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내시경을 해봤는데 위궤양 출혈이 아니라 위암 출혈인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시경이나 이런 거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꼭 해보셔야 되고 건강검진할 때 내시경 대신에 이제 위장 조영술이라고 있거든요. 그걸로 대신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시경 볼 수 있으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위장 조영술로 보이지 않는 작은 문제들이나 궤양인지 암인지 애매한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은 내시경으로만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대장암도 우리나라가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식 중심의 식생활, 지방이 많이 들어가는 식생활을 하면서 대장암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폭증 말 그대로 폭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뭐 서양식을 해서 생긴다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더 빈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정도로 역전이 될 정도로 대장암 빈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변을 봐도 불편하고 혈변과 검은 변이 섞여 나온다든지 설사를 했다가 변비가 왔다가 반복된다든지 변이 이렇게 손가락 굵기 이하로 얇아진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때에는 대장 내시경까지도 확인을 해보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장 내시경은 5년 주기로 잠열 검사라는 걸 해가지고 거기서 피가 비치면 대장 내시경을 하도록 그렇게 건강검진은 되어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 보이고요. 제 생각에는 뭔가 이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증상이 있으면 소화기내과 전문의 선생님께 말씀을 꼭 드리고 대장 내시경 예약을 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간이나 담낭, 췌장 같은 문제들은 더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무 증상이 없거든요. 간이야말로 정말
조용한 침묵의 장기라고 가장 유명하죠. 간이 80% 이상 손상될 때까지 간 수치조차도 잘 올라가지 않고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특히 술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B형 간염, C형 간염, 우리나라는 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B형 간염, C형 간염을 앓으셨던 분이나 지금 치료받고 계신 분이라면 간암이나 관련된 암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더라도 체중이 갑자기 이제 빠진다든지 소화불량이 이제 좀 오래 간다든지 위 내시경을 했는데도 뭐 별거 없는데 뭔가 증상이 계속 오래 간다든지 이러면 한 번은 복부 CT 찍어볼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 소화기내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간 같은 경우는 이제 피곤으로 우리가 대표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피곤이라는 건 너무 어려운 알기 어려운 증상이어가지고 간 같은 경우 이제 황달로 대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변 색깔이 하얗게 변한다든지 회색으로 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꼭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하지만 췌장암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증상을 알기가 어려운데 췌장은 정말 배 안쪽에 있고 후복막 쪽에 있어가지고 바깥으로는 만져지지도 않고 검사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췌장암을 얘기할 때 이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이제 췌장암에서 제일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또 황달이기는 한데 그렇지 않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암에서 공통입니다만 체중 감소 가장 중요합니다. 체중 감소가 식생활을 바꾸지도 않았는데도 6개월 이내에 우리 체중의 10% 정도 제가 이제 70kg니까 7kg 정도 갑자기 빠진다. 이러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폐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더 증상이 명확하죠. 기침이 있다든지 아니면 흉부 엑스레이를 우리가 찍을 수 있으니까 흉부 엑스레이에서 뭐가 보인다고 얘기를 들었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흉벽에 폐암이 이제 닿는 경우는 흉통 한쪽으로 바깥쪽에 닿는 흉통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뭐 암마다 각각의 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체중 감소를 무시하지 마라. 증상이 없더라도 한번 확인하실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오는 방법이 배 같은 경우는 복부 초음파를 한 번은 확인해 보고 그거 갖고 안 되면 복부 CT를 찍어보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약들약? 그 교수님 그 책에 네. 그 저술을 한 이유를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좋은 취지로 저술을 하셨더라고요. 오늘 그 암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니까 암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암을 운이 나빠서 걸리는 질환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의사들도 사실 그랬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의사들조차도 유전자가 삐끗해가지고 운 나쁘게 걸리는 게 암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10년 전부터 16년 전부터인데 암은 유전자 질환이 아니라 대사 질환으로서의 특징을 가진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1993년부터 2003년도까지 우리가 전 세계 6개 국가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한 연구가 있습니다. 게놈 프로젝트라고 아시죠? 네. 우리 인간의 유전자를 전부 분석하는 프로젝트고요. 그 당시에 2003년도에 이 유전자의 92%를 분석을 했었고 그 이후로도 분석이 계속 진행이 돼서 올해에 Y 염색체 유전자까지 다 분석이 끝나가지고 이제 유전자 분석을 완전히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대학병원 가가지고 피 한 번 뽑고 100만 원 정도만 내면 내 유전자 싹 다 분석해가지고 어떤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지 싹 나와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암이 정복이 됐나요? 안 됐습니다. 안 됐죠. 유전자 검사를 한다고 암이 정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20년여 전부터 의사들은 이미 알기 시작했고 이제는 10년 전부터는 대중들한테도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암은 유전자 질환이 아니라 대사 질환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 노출되는 어떤 물질들, 방사선이라든지 뭐 유기용매라든지 이런 것들 포함해가지고 플라스틱 이런 것들 그 외에 운동 습관이라든지 잠 습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스트레스와 잠이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막 끌탕을 하면서 사는 성격이다 이러면은 그 성격을 어떻게 유화시킬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교감신경 과항진되지 않는 부경신경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환경으로 내 몸을 만들어야 암세포를 우리 면역세포들이 잘 잡아가면서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루에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 생기는 비정상 세포들을 우리 세포들이 면역세포들이 잡지 못하는 환경으로 만들면 그 세포들이 나중에 우리 조직 끝에 가가지고 우리 면역세포들이 잡지 못하는 곳에 가서 자라서 5년에서 15년 뒤에 1cm짜리로 커지는 게 이게 암인 거란 말이에요. 운 나쁘게 그냥 1cm짜리 암이 떡하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5년에서 15년 동안 잘못 살았던 그 내용들이 우리 몸에 다 기록이 남아서 1cm짜리 암으로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대사질환으로서의 암의 특성에 대한 내용들을 책에 담았어요. 우리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졌을 때 이런 5년에서 15년 동안의 이 잘못들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되는지 그냥 건강검진에서 빨리 발견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그 전에 내가 5년에서 1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시 반성하고 생활 습관을 바꿀 생각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책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근본적인 치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싶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암을 좀 예방하고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생활 습관, 암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 습관이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 몸에 암 세포가 매일매일 항상 생기고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암 환자인 거예요. 넓게 보면. 암 세포들이 항상 생기고 있다. 근데 그 암 세포들을 면역 세포들이 잘 잡아먹고 살고 있는 거죠. 제일 대표적인 면역 세포가 NK 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가 제일 중요하고요. 얘네들은 바이러스랑 암만 잡기 위해서 태어난 특수 군단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NK 세포들이 잘 활동을 하면서 이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 되는 이상 세포들을 잘 잡아줘야 되고 그 외에 T 세포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역 세포들이 적극적으로 내 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내 몸이 암세포들이 자라가지고 30번 이상 분열을 하면 이제 1cm가 되는 거거든요. 10억 개의 세포, 1억 개에서 10억 개의 세포가 돼야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1cm, 이 쬐끄만 게.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들을 어떻게 잘 유지를 할 것인가 생각을 하면 우리가 식생활 할 때 얘기를 하면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것만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다이어트를 얘기를 해도 항상 물어보는 게 탄수화물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방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단백질 좋아요, 안 좋아요? 맨날 이것만 물어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요 3대 영양소라고 해서 열량을 가지고 있는 영양소인 겁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은 4kcal, 지방은 9kcal의 열량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거고 이게 안 먹으면 우리 몸이 유지를 못하니까 중요한 거지만 암이나 이런 우리 몸의 대사를 적극적으로 정상적으로 일으키려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TCA 사이클 요즘은 사이트릭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에너지를 만드는 대사 사이클이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 항산화 물질들이 우리 몸에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이 TCA 사이클과 변이나 이런 물질들이 장에서 오래 머무는 것을 예방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암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비타민, 무기질 되게 우습게 보잖아요. 전혀 우습지 않습니다. 초가공식품이나 이런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떡, 면 이런 것들을 먹으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는 거죠. 그런데 비타민, 무기질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죠.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생명력이 없는 음식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 항산화 물질이 없는 물질은요. 우리 몸에 들어가서 열량은 주고 당장 먹고 살 수 있게 해줄지언정 에너지는 내줄지언정 이 암세포를 막을 수 있는 우리 몸에 면역력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게 뭘까요? 제가 강조드리는 것들이죠. 현미밥, 초록색 채소. 왜 흰색 채소보다 초록색 채소를 강력하게 말씀드리냐면 무기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쓴맛이 나는 초록색 채소에 철분과 아연과 칼슘과 마그네슘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쓴맛이 나는 거예요. 그 쓴맛을 싫어하시면 안 되고 쓴맛, 신맛 이런 맛들을 좋아하셔야 암에서 멀어지는 환경이 됩니다. 단맛, 짠맛, 매운맛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신맛, 쓴맛을 즐기셔야 네. 암에서 멀어지는 이런 무기질과 섬유질 그리고 과일에 있는 껍질까지 먹는 이런 과일들이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열량 많지 않은 항산화 물질 대표적인 과일로 베리류. 네, 예. 그래서 블랙베리, 블루베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 빼놓지 말고 잘 드시고 견과류. 저는 차에서 과자 안 먹습니다. 음료수 안 먹습니다. 항상 캐슈넛과 그다음에 호두, 브라질넛. 브라질넛이 또 셀레늄이 들어있는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하루에 2알 이상 먹으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챙기셔야 물론 이제 약사님이 이제 약으로서 또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많이 알려주셨겠지만 예. 식생활에서 먹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또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아유, 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식생활이 교수님 근데 방금 이건 좀 재밌는 얘기인데 네네. 요거 저희가 음료로 네. 이렇게 준비했는데 단맛이 강해서 안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당을 아예 많이 안 드시나 봐요, 교수님. 차는 먹긴 합니다. 뭐 네. 루이보스 차나 뭐 허브차 같은 거는 음료수로 먹을 때 뭐 커피 아메리카노 정도는 먹고 하는데 이 당분을 우리가 이제 가공당이죠. 우리 네. 액상과당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네. 이렇게 쭉쭉 짜서 넣지 않습니까? 커피도 또 달게 마시고 싶으신 맞아요. 분들은 액상과당 쭉쭉 짜서 넣잖아요. 이게 엄청 악영향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단맛이 나길래 제가 딱 한 입 먹고 치웠는데요. 이 액상과당은요. 과당이어서 더 문제입니다. 과당 그러면 과일에 들어있는 당이니까 좋은 거 건강한 아니야? 당 같은데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우리가 당뇨 환자에서 과당 주의하라고 하는 이유가 더 있는데요. 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이당류거든요. 포도당이랑 이제 설탕 계열이 이제 같이 있는 건데
얘네들이 간에 가가지고 한번 분해가 되어야 우리가 쓸 수 있는 포도당으로 이제 분해가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의 부담을 한번 주고 그 다음에 당을 또 올려요. 근데 액상과당이잖아요. 액체. 액체라는 거는 소장에서 더 빨리 흡수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혈당 피크를 엄청나게 높게 일으키면서 또 간에까지 부담을 주네. 두 쪽에 다 악영향을 주는 거죠. 과일은 안에 수분이 있긴 하지만 섬유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과일로 과당을 먹는 거는 하루에 주먹 한 줌 정도는 괜찮아요. 조금 더 먹어도 솔직히 괜찮습니다. 우리 몸이 이길 수 있는데 액상 과당으로 같은 용량의 당을 섭취를 하는 거는 간도 파괴시키고 당뇨로 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음료수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음료수 하면 무슨 뜻이에요? 음료수. 마실 수 있는 물이라는 뜻이지 네. 않습니까? 음료수는 물입니다. 물. 물이 기본이고 물에다가 보리차라든지 이런 차 종류 당이 들어가지 않는 거 거기까지가 물이고요. 조금 더 넓혀달라고 하면 탄산수 정도까지. 거기까지는 물의 범위로 넣어드릴 수가 있는데 음료수의 범위로 넣어드릴 수가 있는데 과일 갈아서 만든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과일이 안 들어가 있는 과일향 첨가 음료라든지 그렇지 않고 그냥 콜라 사이다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음료수가 아닙니다. 몸에 수분을 보충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이 아닌 거예요 이미. 몸에 물을 보충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탈수를 일으키는 당분이 더 많기 때문에 몸에서 수분을 더 많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 생기신 분들 히스토리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언제부턴가 콜라가 좋아가지고 물 대신 콜라를 마셨다. 6개월 뒤에 당뇨로 직방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음료수 마시는 걸 굉장히 위험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 액상과당이 몸에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빨리 우리 몸의 세포 대사를 망가뜨리는지를 아시면 절대 못 먹습니다. 그래서 단맛을 최대한 멀리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생각보다 영양성분표를 보면요, 교수님. 1g, 2g 단위가 아니고 20g, 30g. 맞아요. 제가 오늘 먹었던 그 자몽 주스는 한 병에 40g의 당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먹다가 이게 안 넘어가는 프랜차이즈나 이런 카페에서 판매하는 거에는 표기가 안 돼 있겠지만 마트 같은 데서 구매하시는 오렌지 주스나 그런 걸 보시면은 당이 너무 높아서 놀라실 겁니다. 교수님 말씀이 그래서 이게 물로 들어간 술로 들어가는 당이기 때문에 특히 과당은 더욱더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드시는 것 같고 오늘 먹었는데 좀 마음에 찔리네요. 네, 이제 음료에 대해서 선택의 기준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커피를 드신다고 하면 액상과당 넣지 않고 크림 올리지 않고 순수하게 따뜻한 아메리카노나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정도까지는 너무 강배전한 커피에서의 발암물질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당으로서의 위험성은 좀 적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인정할 만하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잔 정도, 투샷 안 되고요. 한 샷, 원샷 들어간 한 잔 정도까지는 우리 몸이 이겨낼 정도의 역할을 하는데 그 외에 이제 음료수를 한 캔 이상 마신다는 거는 내 몸을 망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카페에서 먹는 음료수에서 굉장히 많은 당을 우리가 액상과당을 섭취하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 음료 선정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 특히 또 아셔야 될 게 과일인 줄 알고 먹었는데 과일 주스가 아닌 거. 과일은 일부만 들어있고 설탕으로 맛을 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액상과당 많이 들어간 거. 그래서 과일 주스를 내가 직접 갈아 먹을 게 아니면 그 과일 100%인지 뒷면 다 확인하고 그러고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고를 수 있는 게 몇 개 안 돼요. 거의 없을 것 네, 같습니다. 뭐 예. 아침에 주스 포함해가지고 두세 네. 개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편의점에서 고를 때 내가 액상과당을 실수로 선택하고 있지 않은지를 꼭 보셔야 된다. 예전에 제가 보니까 오렌지 주스로 포장은 돼 있지만 기타 과당으로 해서 과당을 또 첨부한 게 은근히 많더라고요. 많아요. 꼭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일 주스가 아니다. 네,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예.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약들약? 교수님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책에서 강조하셨던 게 마인드셋,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방법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것과 암과의 어떤 상관관계도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잠을 예. 제대로 자지 못하고 하루에 6시간 이내로 자는 사람은 암에 이완될 확률이 올라간다는 연구는 꾸준히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뭐 다른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혈압 포함해가지고 다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당뇨도 잠을 덜 잤을 때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당을 계속 지속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잠을 충분히 푹 자고 그 다음에 세사생활에서나 일상생활에서 마음을 내려놓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마음을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산다는 거는요 이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교감신경이 항진된다는 건 뭐냐면 내 앞에 눈앞에 맹수가 있는 환경과 같은 거예요.
내가 한 마리의 토끼처럼 막 벌벌 떨면서 이 맹수가 언제 나를 덮치나를 막 보면서 상관이 나를 언제 소리를 지르나 이렇게 벌벌 떨면서 이러면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면 내 몸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냐면 일단 혈관은 다 수축이 되고 근육으로 혈액을 보내면서 다른 소화기계나 생식기계로 혈액을 보내지 않게 됩니다. 내 몸이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게 준비를 하는 거죠.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면역계도 힘을 잃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면역계가 뭘 한다고요, 여러분? 암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암세포가 될 세포들을 잡아먹는다고 했죠. 그 역할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걸 24시간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나 아니면 잘 때조차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자꾸 핸드폰 보고 이러면서 딴짓하고 잠을 제대로 안 자거나 밤샘 직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노출이 되면 암에 이완될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응급의학과 의사 같은 3교대 하는 간호사들 이런 분들이 특수 목적 검진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잠이 스트레스가 암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연구는 꾸준히 너무 많다. 그래서 똑같이 밤을 새더라도 마음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환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꼭 근무 끝나고 나면 완전히 어둡게 밤처럼 세팅을 한 그런 환경에서 푹 최대한 잘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회사 생활 하시는 분도 많겠죠.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도 상관이 뭐라고 하든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개 짖어라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드시는 게 중요하고 쉽지 않겠지만 중요하고요. 또 운전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운전대만 잡으면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래 끼어들어라 가봐야 1초지. 그런 마음의 연습을 좀 하시면 좋고요. 또 한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명상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상이 정말 잠을 컨트롤하는 데에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내 몸에 긴장이 되었다라는 걸 내가 인지하고 내려놓는 마음의 준비가 되거든요. 명상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호흡법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법을 천천히 들이셨다가 멈췄다가 천천히 내셨다가 멈췄다가 요거 이제 박스 호흡이라고도 하는데 4초 들이쉬고 4초 쉬었다가 4초 내쉬고 4초 쉬었다가 요것만 해도 일단 기본적인 명상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코끝에 바람이 들어오는구나, 멈췄구나, 나가는구나, 멈췄구나. 이걸 인지를 하면서 몸에 힘을 쫙 빼고 마지막에 이 인상 쓰인 것까지 내가 힘이 빠졌구나 라고 인지가 되면 명상에 들어간 겁니다. 요거를 앉아서 해도 좋지만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올 때 하면 명상으로도 잠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깊게 푹 잘 수 있는 또 효과가 있거든요. 이런 거 활용하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약들약? 가독자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심뇌혈관질환과 더불어서 이게 암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꼭 기억하시고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검진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생활습관 교정하시고 운동 많이 하시고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게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 얘기가 오늘 좀 많이 빠졌네요. 다음에 왔을 때는 운동 얘기를 좀 더 해드릴까요? 다음에 한번 그러면 이 예방적인 걸 한번 우리 교수님 그 뇌졸중과 심근경색 말씀하셨잖아요. 암에 대해서도 좀 운동 관련된 거나 좀 예방 관련된 건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명상도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도 가져보고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구독자님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혹시 저희 가독자님들께 마지막 한 말씀 하실 게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약들약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건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신경을 쓰시고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건강 관리의 1%이면서 특히 이렇게 좋은 리더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고약사님의 말씀 잘 들으시면서 이런 정보들을 활용을 하셔서 내 몸에 관리를 하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더해서 응급실을 안 와도 되게 내 몸의 상태를 만드는 것 오늘 고약사님과 함께 많이 활용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 빠이.